자,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낭만서점 공개방송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낭만서점이 공포특집 공개방송을 열기로 했습니다. 8월 13일 오후 7시 합정역 근처에 있는 채널 1969라는 카페고요. 30분만 초대를 해요. 예. 30분. 30분. 예. 30분만 초대하는 소규모 공개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공개방송 당일날은요, 무서운 이야기와 함께 무서운 책을 만들어 온 출판사 편집자분들을 모시고 으스스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낭만서점 청취자분들을 위한 특별 게스트도 오실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가 신청은 교보문고 북뉴스 사이트 참가 신청 페이지, 그리고 교보문고 북뉴스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댓글로 참가 신청과 함께 참가 동반 인원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개별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 또는 맥주가 한 잔씩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오셔서 무서운 이야기와 함께 시원한 음료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토대는 감정적인 토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이야기는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감정이 포인트는 아니다. 사랑이든 질투나 공감이든 설득력 있게 전개된다면 이야기는 생생해진다. 하지만 이야기가 기억에서 희미해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자극해야만 한다. 지성은 감성의 뿌리를 내리며 감성은 지성으로 구성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감동을 주는 좋은 아이디어. 그게 내 높은 목표였다. 그런 감성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영감의 불꽃이 정신에 불을 당긴 것 같았다. 처음 느껴보는 힘이 솟았다. 아무 데서나 어느 곳에서나 영감을 얻었다. 책들, 신문, 영화, 음악, 일상생활, 만난 사람들, 추억과 경험, 또 내 안에 숨겨져 있다가 불쑥 떠오르는 신비스러운 창의력에서 영감을 얻었다. 나를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밀어넣었다. 눈과 귀로 이야기를 찾아다녔다. 아니 아닌 바깥을 보았다. 즐겁게 탐구했다. 탐구는 내가 배우는 방식이었고 나만의 대학이었다. 이야기를 만들려고 세상을 조사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었다. 낭만서점 33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허이 씨가 오프닝에서 이렇게 오늘 다룰 책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 작가의 말의 일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이야기에 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오연종 작가님의 네. 옛날 옛적의 자객의 칼날은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때 나왔던 어떤 주제들 과연 사람들이 어떤 허구를 창조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읽은 이 작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해서 오프닝에서 읽어봤습니다. 네, 얘기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33회 첫 번째 트랙이지만 32회 두 번째 트랙과 한 트랙으로 묶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다른 트랙이긴 합니다만 책이 다르니까 네, 낭만서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프닝에 글을 쓴 작가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네. 얀 마텔입니다. 네, 얀 마텔이라는 작가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얀 마텔 작가의 글이 영화화되면서 예. 또 유명하죠.
이 얀마텔에 대해서 박경환 씨가 더 자세하게 네.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얀마텔은 유명한 캐나다의 문인이자 스토리텔러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1963년 스페인에서 캐나다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캐나다, 알래스카,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등 다양한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이란, 터키, 인도 등등을 순례했다고 하네요. 이러니까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맛이 그런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이질성들이 다 결합해 있잖아요. 네. 또 그 경험이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캐나다 트렌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직업을 거친 후에 27세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소설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 앞으로는 줄여서 헬싱키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으로 등단한 그는 파이 이야기로 2002년에 부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얀마텔의 저서로는 아까 언급한 책들 외에도 셀프, 그리고 파이 이야기 이후 9년 만에 베아트리스와 버질이라는 작품도 발표했었습니다. 네. 얀마텔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소설의 운명은 반은 작가의 몫이고 반은 독자의 몫이다. 독자가 소설을 읽음으로써 작품은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된다. 이거 오현종 작가님.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가 계속 되게 이어지는 게 겹치네요. 델리 스파이스 노래 중에 이어폰 세상이라는 곡이 있어요. 어떤 곡인가요? 이어폰을 끼고 예. 지나다닐 때 모든 상황들이 뮤직비디오화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예전에 뭐 어떤 시트콤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뭐 친구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이어폰으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으면 친구들이 굉장히 해맑게 막 어깨 동무하고 장난치는 걸로 바뀌고 그 자기만의 이어폰 세상 안에서 난 이 이야기 안에서 머무를 거야. 나를 타치하지 마.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예. 소리로 이렇게 장벽을 그렇죠. 만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야기의 경우에는 또 오늘 우리가 다룰 소설, 지난주에 다룬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장벽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이야기에서 누린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벽이긴 장벽인데 좀 투명한 장벽 같아요. 또 하나의 세상. 현실을 비추면서도 그 현실과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네. 투명한 장벽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얀마텔은 이 요가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이 말기암 환자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네요. 얀마텔의 이 작가 노트 오늘 오프닝에서도 어느 정도 읽어주셨지만 저는 읽어주시고 난 그 다음 부분도 예. 저에게는 큰 감명으로 다가왔어요. 네. 어떤 부분이 감명 깊으셨는지 조금 더 네. 읽어주시죠. 왜냐하면은 저랑 접점이 느껴졌달까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의 현실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한편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에게 기대 살았다. 집세도 생활비도 안 냈다. 나는 단기적으로 일하면서도 나무를 심고 설거지를 하고 경비원으로 일했다. 글쓰기를 계속했다. 장래가 보장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걱정스럽지 않았다. 다행히 부모님도 염려하시지 않았다. 예술가라면 후견인이 필요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왜냐하면 긴 이야기가 중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그게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었다. 에이즈를 앓다 죽은 친구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삶이 있었다. 갓난아기나 고귀한 바이올린 독주곡에서 볼 수 있는 삶이 거기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아르바이트 했었고, 그러면서도, 장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네. 어떤 일을 하고. 네. 그런 와중에도, 조바심 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엔 예술혼이 있었으니까. 내 마음속엔 이야기가 있으니까. 언젠간 펼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거위의 꿈 같아요. 경환 씨의 경우가 네. 이러셨다는 거군요. 저의 경우도 이어지고 글쎄요. 수많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유명 작가의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어떤 응원으로도 느껴지고 저도 경환 씨가 말씀해주신 그 부분, 네, 깊이 공감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런 구절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술가라면 후견인이 필요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이 부분.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얀마텔이 이렇게 마음 푹 놓고, 물론 일을 좀 하긴 합니다만,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이 염려하지 않았고, 그래, 너 그냥 집에서 글만 써도, 뭐, 내가 외교관이니까 연금 나오고 괜찮다. 이런 어떤 뒷받침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네. 뭐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렴이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좋은 조언이고, 가장 후회가 남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 꿈을 쫓아라라고 했을 때 현실적 제약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상봉이 아버지한테 감사드려요. 네? 아, 왜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후견인이었다기보다 MD가 유행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프도 아니고 네. CD도 아니고 알아요. MD가 네. 있었어요. 샤프에서 나온 네. 브랜드 유명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구하기가 힘들었고 네. MD 레코더가 있고 MD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서 좀 수음이 잘 되는 마이크였어요. 예. 그 장비가 하나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저희 곡 쓰고 네. 기타 치고 연주하고 녹음해보고 보컬이 좀 더 크게 들려야 되니까 네가 더 가까이 와. 네 기타는 좀 멀리서 들려야 되니까 저기서 쳐. 이렇게 하면서 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고가의 장비 아니었나요, 나름?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50만 원대였죠. 비쌌네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장비가 물론 기타들도 있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의 장비가 제주소년을 작업하게 만들었어요. 잉태 그렇죠. 시켰네요. 네. 인큐베이팅. 그땐 작업이라고도 생각 안 했고 노는 거였는데 네. 기타 치고 노는 거였는데 그렇게 곡들이 쌓여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게요. 후견인 필요합니다. 갑자기 결국 후견인이 스폰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뭐라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그 선생님들이 공식적으로는 그 면접 볼 때 묻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뭐 술자리에서 진짜 이렇게 물으시기도 합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생계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좀 이렇게 걱정 끼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니?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그게 참 20대 때는 참 듣기 싫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이렇게 예술 혼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음악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따지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주로 뭐 부모님, 예. 이렇게 뭐 친척들 명절 때 만났을 때 꼭 물어보잖아요. 그럼요. 그래 뭐 졸업하고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서 뭐 회사는 다니는 거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연 소득이 어떻게 되니? 회사 안 다니는 건 아니까. 예. 그런 식의 질문이 힘겨웠던 시간들도 있지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30대 넘어가면서. 그리고 그런 질문들만이 남자들 사이에 예. 세대가 좀 떨어져 있는 남자들 사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거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여하튼 얀마텔은 27살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로 데뷔를 합니다. 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줄여서 헬싱키. 네. 이 소설집은 얀마텔의 첫 소설집이고요. 총 4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죽는 방식이라는 작품에서는 한 사형수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계속해서 변주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 각각의 작품마다 다양한 스타일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인 헬싱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 1학년인 폴은요, 이 수혈을 받았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던 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폴이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죽어갑니다. 폴의 이 절친한 대학 선배인 나는 폴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폴과 함께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라는 가상의 집안을 창조하고요. 그 집안의 일들과 20세기 역사를 번갈아 교차시키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를 폴과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견디고자 합니다. 과연 이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라는 이 허구가 이들이 겪는 엄청난 이 고통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폴, 에이즈에 걸린 주인공의 친구 폴이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숨을 쉬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투병 생활, 그 힘든 투병 생활 중에 이제 폴과 주인공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니까요. 네. 경환 씨는 만약에 정말 절친한 친구가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겠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죽음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조금 더 일찍 적용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지금은 젊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뭐 수십 년간 더 살겠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네. 늙어서 죽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에게 죽음이 닥친다면 저는 조금 더 영적인 사유를 할 것 같거든요. 영적인 사유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지금은 하루하루의 고민이 다음날 스케줄이죠. 예. 다음날 뭐 할까? 다음 작품은 어떻게 할까? 난 낭만사전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제일 심각한 고민 같으신데요? 눈앞에 닥친 고민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지만 네. 만약 제가 75이다 지금. 전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류 역사가 의견이 분분하죠. 어쨌든 저는 제가 가진 주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이제 삶을 정리해 나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젊은 상황에서 그렇게 멋지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닥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 내 삶이 더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요즘에도 하고 살아요. 예. 요즘은 비록 눈앞의 일들을 걱정하며 살지만 네. 그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 상황에 닥쳤다면 이거 어떡하나 뭐 먹을래 이렇게 해서 그 보호하는 차원의 대화보다는 초연하게 친구에게도 75세의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 공유하면서 맞으려나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또 그리고 이 소설에서의 폴처럼 막 아픈 투병 생활이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는데 그렇겠죠.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차원 더 뛰어넘은 생각과 대화들로 좀 채울 것 같아요. 시간을. 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같은 경우라면은 호이 씨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를 곁에서 매일 지켜보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왜 주인공이 이 에이즈에 걸린 포를 정말 자주 찾아가잖아요. 예, 거의 옆에 붙어 있다시피 하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함께 울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고 난 그것을 전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너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이런 암담함이 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런 면에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함께 절망 안 하는 것? 예. 이렇게밖에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이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 표지는 어떤가요? 일단 표지가 버전이 2개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거나 했을 때 더 많이 나오는 표지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표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라고 크게 한글로 써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담배 피는 남자 사파도 있고 피아노 사파도 있고 그리고 영어로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라고 이게 사이사이에 써 있어요. 이 폰트 같은 것들이 조금은 귀엽다고 해야 되나 옛날 뭐 벽화 같기도 하고 그리고 뒷면에도 보면 그 담배 피는 남자의 네. 옆모습 사파 이런 사파들이 있는데 글쎄요 헬싱키 로카마티오 이 작품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별다른 의도가 없지 않나. 좀 신경 써주셨으면. 네, 그냥 얀마텔의 어떤 의중은 거치지 않은 그 자켓일 수도 있겠다, 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버전이 2개라고 말씀드렸죠. 또 양장판이 있습니다. 한정판인데요. 예. 여기에는 조금 컬러풀한 사파가 있는데 첼로가 그려져 있어요. 첼로 한 대가 이제 앞에 있고 네. 저 멀리 이게 강가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첼로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하늘은 붉어요. 붉은 하늘 배경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뭘 의미하는지는 느낌이 빡 오진 않습니다만은 예. 왠지 이 그림이 글씨만 새겨져 있는 표지보다는 소설의 느낌을 조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왠지 듭니다. 네. 네, 양장본에는 얀마텔의 이 사진이 네. 예, 들어있는데요. 네, 곱슬머리네요. 뭐랄까요, 좀 작가라기보다는 약간 그 락커에 가까운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내한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둘 다 남성이고 동성 친구들 간의 우정인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네. 라는 일본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죠. 있는데 드라마가 더 재밌습니다. 10부작 드라마로 봤는데 그렇군요. 펑펑 울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저 영화는 솔직히 실망했거든요. 네, 영화는 좀 실망했어요. 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일본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어떤 거요? 다스케테 구다사이. 살려주세요. 너무 절박하게 외치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그게 살려주세요라는 게 끝까지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일본어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자가이 뭐 오니 이상 그 정도인데. 네. 아무튼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제 거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뭔가 겹치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저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고 옛날 영화 중에 하나 있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인가? 그게 딱 지금 봤어요. 예, 예. 폴과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친구 역시 에이즈로 이렇게 예, 지금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중학교 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슬픈 영화 어딨어 세상에. E.T. 이후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E.T.가 가버렸을 때. 그래도 쟤는 자기별로 돌아가지만 이 친구는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굿바이 마이 프렌드와 이 헬싱키를 함께 이렇게 떠올렸던 네.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폴이 이 19살 대학 1학년인 정말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에이즈 네. 걸리게 됩니다. 네. 이 둘의 만남부터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저희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과 아주 오래 안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1986년 가을 토론토 동쪽에 있는 로타운 소재 앨리스 대학교에서 만났다. 나는 시간을 내서 일하고 인도에 여행을 다녀온 참이었다. 난 23살이었고 졸업반이었다. 폴은 막 19살이 되었고 1학년 신입생이었다. 우린 마음이 통해서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 난 연상이고 경험도 많은 터라 스승이라도 되는 듯 말했고 폴은 제자처럼 귀담아 들었다. 눈썹을 치뜨고 내 면전에 대고 잘난 체 말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웃으면서 스승-제자 관계를 접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다. 진심을 나누는 친구 관계로. 그러다가 2학기에 접어들자마자 폴이 병에 걸렸다.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열이 났고 그 후 마른 기침이 멎지 않았다. 처음에 우리는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추위와 건조한 공기 때문으로 여겼다. 서서히 상태가 악화되었다.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징후가 있었다. 식사 때면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 설사를 한다고 불평한 적도 있었다. 나른한 정도를 넘어설 만큼 기운이 없었다. 어느 날 도서관 계단을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멈춰 서야 했다. 또 폴은 몸무게가 빠지는 것 같았다. 말하기 어려웠지만 커다란 겨울 스웨터와 다른 옷들을 생각해보면 연초에는 분명히 몸집이 더 컸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싶자 우리는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의사인 체 하면서 어디 봅시다. 숨이 차고 기침이 나고 살이 빠지고 피곤하군요, 폴. 폐렴에 걸렸네요. 라고 말했다. 물론 농담이었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정말 폐렴이었다. 2월 중순 폴은 가족의 주치의에게 진찰을 받으러 토론토로 갔다. 9개월 후 그는 죽었다. 에이즈였다. 네, 이렇게 대학에서 만난 폴과 내가 서로 절친하게 지냈는데 네. 1학기 때는 건강하던 폴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살도 많이 빠집니다. 네. 소설 시작하자마자 친구가 지금 9개월 후에 죽었다는 이야기부터 결론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에이즈 때문에 죽었어요. 네. 다른 병도 아니고 에이즈다. 저는 에이즈 하면 떠오르는 건 뭐니 해도 이건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뭐랄까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도 비슷하게 네.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그러니까, 느끼죠. 처음에 폴이 나 에이즈야라고 알렸을 때 나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은 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걱정. 내가 혹시 폴과 같은 잔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나? 뭐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음식을 나눠 먹은 적이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는 진짜 리얼리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짜고짜 너 괜찮니? 막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하면 되게 자기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그 사람과 내가 혹시 뭐 이렇게 뭐 피가 이렇게 네. 내가 상처난 부위에 들어가진 않았는지 그런 거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폴이 동성애자였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했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자메이카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갔었고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급하게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폴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동차를 부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부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느끼는 어떤 무력함,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아들이 에이즈에 걸렸구나. 좀 부모님의 어떤 암담한 심정이 드러나죠. 네. 요즘에 에이즈는 뭐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이렇게 걸렸다고 해서 바로 사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격리의 기술 같은 것들이 좀 그러니까 약이 거죠. 정말 많이 발전했대요. 아, 약도 발전한 건가요? 네. 백신이 생기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치료가 되진 않죠. 치료가 되진 않죠. 다만 이제 그 어떤 꾸준한 약 복용을 통해서 그래도 면역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수준까지는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얀마텔이 이 소설을 쓴, 그러니까 이 소설을 발표한 1993년, 네. 그리고 이 소설 안의 시대는 1986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980년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의학 기술이 좀 떨어져 있던 때였죠. 경원 씨는 에이즈에 걸린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 네. 소설을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면서 몸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게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글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설에서는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 있던데.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소설에 묘사된 부분들을 읽어보니까. 근데 저는 면역력이 떨어져 가는 걸 예. 30대 넘어가고 예. 31살, 32살 무렵에 느껴가지고 네? 느꼈어요. 뭐 어떤 점에서? 아직 안 오셨어요? 뭘? 전 오던데 그게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면역력이 게 어떤- 떨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밤새도 까딱 없고 예. 대충 먹고 살아도 까딱 없이 예. 20대를 쭉 보내다가 예. 그런 생활이 한 10년 정도 누적이 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작업하고 뭐 밤을 꼴딱 새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닌 다음날 하루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건 면역력이라기보단 체력 아닐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체력이 떨어진 거 맞죠? 네. 체력이 떨어짐으로써 면역력도 떨어져서 네. 잔병 치레가 많아요. 혹시 지금 어디? 아니요. 그냥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목도 아프고 골골대는 거죠, 한마디로. 아,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생활 습관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생활 습관을 20대 때는 버텼다니까. 그 20대가 굉장히 네. 대단한 네, 그러니까 건강한 청춘이었다는 걸 20대였는데, 네. 그러니까 반증하는 거고요. 네. 이 에이즈에 대해서 소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몸에 어떤 짓을 하는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아주 나쁜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그런 다음 더 나쁜 상황을 그리면 된다. 얼마나 몸이 나빠지는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사전에서 살, 아주 통통한 단어를 찾은 다음 흐물흐물해지다를 찾아보도록. 어쨌든 에이즈의 최악은 그게 아니다. 가장 나쁜 것은 반발이 생긴다는 것. 난 죽지 않을 거야.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죽어가는 이 곁에서 살아가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초반부터 나도 그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다. 네, 이 네. 부분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이즈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일종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헛된 바람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 얘는 죽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최악이라는 것.
가족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예. 이런 포를 보면서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조차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네. 네. 그 강아지는 조지 H라고 하죠. 아마 조지 해리슨의 그 네. 약자인가 봐요. 비틀즈의 멤버, 네.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에게서 따온. 네.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오죠. 그 아픈 친구가 폴이니까 예. 폴 맥카트니, 폴, 조지, 예, 그렇게 해서 뭐 산책을 할 때 비틀즈가 걷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처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기업에서 어떤 금융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뭐 그 인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그 단체에서 일하는. 네. 그리고 그 폴의 누나는 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정말 뭐랄까요? 뭔가 불행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족인데, 네. 예, 폴에게 정말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때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버지는 아까 차를 때려 부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토록 활달하던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드러누워 계시고요. 흐느끼기만 하십니다. 예. 그리고 누나도 역시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네. 어머니는 멍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지내고, 조지 H는 소파 밑에서 숨어서 낑낑댔고, 예, 이런 장면들도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생존에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무슨 교통사고라든가, 혹은 뭐 불의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죽지 않는다면, 네. 부모님이 뭐 자연사로서는 먼저 돌아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받아들일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이 어떨까를 좀 이런 소설들 읽으면서 상상해 보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어떤 가족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상실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근데 그리고, 현실로는 어쨌든 네.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덜 경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네, 상상을 해볼 때 상상할 엄두가 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처도 하고 싶지 않은 너무 두렵기만 한 네, 그런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대처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또 막 몇 번씩 해보겠어요. 다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어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견뎌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폴과 그리고 그의 절친한 선배인 나는 이런 암담한 상황에 대항하는 정말 차원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이 대항점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네. 둘은 소설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그 소설을 쓰기로 작정한 둘은 잠시나마 네. 즐거워해요. 그리고 소설을 쓰는 동안도 굉장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소설을 씁니다. 헬싱키 로카마티오 그 일가도 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그 집안인데요. 내가 폴에게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폴은 나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경환 씨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폴은 19살이었다. 19살인 사람은 어떤가? 백지다. 모든 소망과 꿈과 불확실성이다. 모든 미래며 작은 철학이다. 우리 둘이 건설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무에서 유를, 헛소리에서 그럴 법한 것을, 삶과 죽음, 신, 우주,
그 모든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초월해서 실제로 그것들이고 싶었다. 생각을 많이 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봄에는 로타운시에서 정원사 일자리를 얻었다. 꽃밭을 가꾸고 잡목을 정돈하고 잔디를 깎으며 지냈다. 바쁘게 손을 놀렸지만 정신은 자유로웠다. 어느 날 귀에 공업용 귀보호대를 끼고 넓은 시의 잔디밭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밀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두 마디에 우뚝 멈춰섰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인도에서 지낼 때 이 너덜너덜해진 이탈리아 고전을 읽은 적이 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피렌체 외곽에 있는 외딴 집,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세상. 10명이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거기 모인 다음 시간을 보내려고 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로 그거였다. 상상력을 변형시키는 재주를 부리는 것. 보카치오가 14세기에 했던 일을 우리가 20세기에 해보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였고 우린 여기서 도망치지도 못할 터였다. 반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기억하고 세상을 재창조하고 세상을 껴안을 거였고 그랬다. 세상을 끌어안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 폴과 내가 그렇게 공허를 부수어야지.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어떤 가족, 대가족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다양하지만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로 연속성을 유지하며 확장시키는 거야. 캐나다인 집안이고 현대를 배경으로 해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면이 쉽게 그려지겠지? 또 폴이 너무 기운 없거나 우울할 때 나 혼자서도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거야.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되겠지. 이 이야기 만들기가 게임이나 영화 감상이나 정치 이야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해야 될 거야. 이야기 외에는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폴이 알아야 해. 필사적으로 존재에 대해 생각해도 공포감만 안겨줄 뿐임을 알게 해야 해. 오로지 상상만이 헤아릴 가치가 있다는 것도. 하지만 상상이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튀어나오지 않는다. 우리 이야기가 폭과 깊이 면에서 동력을 얻고 문학적인 사실성과 부적절한 환상을 피하려면 골격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할 터였다. 맹인이 흰 지팡이를 짚고 나갈 수 있는 인도가 필요했다. 그런 골격을 찾아내려고 머리를 쥐어짰다. 잡초를 뽑다가 20세기 역사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야기가 1901년에 시작해서 1986년까지 전개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건 청사진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20세기를 우리의 틀로 삼고 매해 하나의 사건을 은유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지. 이야기에 86개의 에피소드가 담기고 에피소드마다 한 해에 일어난 사건이 메아리 치게 될 터였다. 폴과 시간을 보낼 방법을 모색하니 전율이 일었다. 폴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병원에서였다. 폴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가 말했다. 못 알아듣겠어. 은유적인 가이드라인이라니? 무슨 말이야? 또 이야기는 언제 벌어진다는 거야? 요즘 가족들은 바로 지금 존재해. 우리가 선택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일종의 유사물이 되어서 우리가 가족의 사연을 만드는데 길잡이가 돼줄 거야. 먼저 주인공 가족이 어디 살지를 결정해야 돼. 폴은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그는 회의적이고 고단했다. 나는 고집을 부렸다. 짜증까지 냈다. 난 죽음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가 흘렀다. 폴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난 당장 사과했다. 내가 병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오른 순간 복도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헬싱키! 난 빙그레 웃었다. 이제 아시겠지? 폴과 나는 통하는 데가 있었다. 우린 젊었고 젊음은 급진적이 될 수 있다. 우린 습관과 구습에 눌리지 않는다. 우린 시간을 잡을 수 있다면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이야기가 풀릴 터였다.
탁월한 선택. 둘 다 가본 적 없는 머나먼 도시니 눈앞에 있는 곳보다야 공상을 펼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 나는 다시 폴의 병실로 갔다. 고함을 질러서 그의 얼굴이 아직 빨갰다. 폴에게 가족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입술을 오므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로카마티오라고 말했다. 뭐야? 로카마티오, 로카마티오. 별로 당기지 않는다. 현실적이지 않아서. 북구 분위기가 풍기면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폴이 고집을 부린다. 로카마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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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반복한다. 로카마티오는 이탈리아 혈통의 핀란드인 집안이라고. 헬싱키 로카마티오로 장소와 이름이 정해졌다. 집안 내력은 좀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규칙을 정했다. 소설적인 적합성은 내가 판단하기로 했다. 노골적인 자전소설은 금지였다. 이야기의 시대는 1980년대 중반인 요즘으로 정했다. 에피소드는 하나의 일과 연관이 있고 그 일은 20세기의 각 해에 일어난 사건과 비슷할 터였다. 우린 번갈아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난 홀수해, 폴은 짝수해를 맡을 터였다. 로카마티오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해가 가면서 그랬다. 우리는 용기 있고 강인하게 시작했다. 늘 토론했고 지속적으로 서로 참견하면서 우리의 명석함과 창의성에 놀라기도 했다. 또 많이 웃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은 무척 고단하다. 듣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헬싱키 로카마티오의 이야기는 종종 속삭여졌다.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건 아니다. 에이즈를 겪은 와중에 내게 남은 것은 이 기록이 전부다. 네, 폴에게 네.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폴은 처음에 시큰둥하다가 동참을 해요. 네. 헬싱키! 복도에서 외치는 네. 거거든요. 폴 역할도 오늘 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폴 관련돼서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존 폴? 존 폴? 폴이 많이 나오네. 그러게요. 네. 아무튼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폴을 다독이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자고 주인공은 제안을 하고요. 주인공의 제안에 무슨 이야기를 만드냐고 하다가도 그리고 또 뭐 그 와중에 둘 사이에서 좀 설전이 있었죠. 그래서 주인공이 좀 짜증도 내고 설득도 하고 하는데 폴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달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는데 헬싱키 하면서 이제 헬싱키! 둘이 뭔가 통하는 거죠. 로카마티오 이거. 네. 그러니까 배경은 헬싱키로 정하고 핀란드의 수도죠. 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로 정하고 로카마티오는 주인공 집안의 이름으로 정한 겁니다. 예. 로카마티오라는 이름이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는 그닥 와닿지 않았는데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헬싱키 로카마티오로 정해졌습니다. 체념을 하죠. 네. 이탈리아인 출신의 핀란드에 사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좀 진짜 서양 사람들의 그 특유의 한미성 있죠.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동양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그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꾸며냄으로써 거기로부터 뭔가 좀 벗어나는 그런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설에 내가 서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건 뭐냐면 20세기 역사를 병치시켜야 된다는 거. 야, 이거 그냥 만들어낼 수는 없고 그래도 사실적인 요소에 기반해서 역사와 소설을 함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놀라웠어요. 지금 좀 학구적인 대학생 캐릭터에 철학가처럼. 딱 맞는 그런 컨셉 잡는
그 뭐 이야기를 짓는다고 하면서 20세기 역사를 왜 들먹거리나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예. 근데 뭐 읽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거였구나 이해는 좀 갔고 이 로카마티오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면 로카마티오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설에서 로카마티오 일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지는 거의 언급이 안 돼요. 네. 이 소설이 지금 단편이잖아요. 중편인가요? 예, 이 정도는 중편이라고 하나요? 네. 어쨌든 장편으로 만들어서 로카마티오 일가의 이야기조차도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읽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건 좀 있어요. 이제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로카마티오 얘기 시작한다까지 읽었잖아요. 예. 이 이후에 기대를 했거든요.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하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왜냐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제목에 경환 씨가 실망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답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로카마티오 집안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가의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실들이 뭔가. 그때의 사실들이라는 건 이 이야기를 탄생하게 한 나와 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이면의 사실들이 그래서 이면의 사실들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로카마티오 자체는 별반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그거 자체는 일종의 맥거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소설 선정은 예. 저희가 낭만 서점을 하면서 거의 선정을 이제 PD님과 허희 씨가 하시잖아요. 예. 이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라는 소설집은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예. 저희 집에 굉장히 오랫동안 꼽혀 있었고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언젠가 꼭 한번 읽고 싶은데 네. 자꾸 차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네. 읽고 싶은데 얀마텔이라니까 파이 이야기도 썼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분은 제주소년 팬 분이시고 현대 시조를 예.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저에게 늘 제 가사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제주소년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음악극도 했었고 그 에피소드를 다룬 어바웃 제주소년이라는 앨범도 있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한다고 대외적으로 말해놓고 예. 별로 진행은 안 됐는데 예. 그 사실을 아는 팬분이다 보니까 저로 하여금 자꾸 글쓰기를 하게 독려하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작품을 다루다 보니까 네. 그 분의 선물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책을 선물하신 게 아닌가. 네, 또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 책 하나를 통해서 경환 씨가 새롭게 알아가시는 박경환 이면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네요. 많은 거를 깨닫고는 있는데 네.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 자꾸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폴과 내가 헬싱키 로카마티오 집안과 20세기 역사를 어떻게 병치시켜서 네. 이야기를 써나가는지 네. 예,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나는 헬싱키 시청에서 일어난 짜릿한 사건을 다룬다. 1935년 보수당의 베넷 수상이 총선을 발표한다. 그의 통치는 1인 독재와 아주 비슷해졌다. 그는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장담하며 모든 난관을 쓸어내버리겠다고 말했다. 1935년 더 이상 가솔린을 살 수 없는 형편이 된 사람들은 차에서 엔진을 떼고 차체를 말에 연결한다. 그들은 이것을 베넷 마차라고 부른다. 1935년 캐나다인들이 베넷을 쓸어내버린다. 보수당은 최악의 패배를 기록해서 245석 중 고작 40석을 얻었다. 윌리엄 킹이 다시 수상에 오른다. 폴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침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야기 때문에 적어온 메모지를 보다가
고개를 든다. 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입술이 떨린다. 나는 말을 멈춘다. 그가 신음을 내뱉는다. 살고 싶어. 다른 야망은 모두 포기할 수 있어. 폴이 울기 시작한다. 그가 더듬더듬 말한다. 인생이 하잘것 없어져도 상관없어. 후진 일이라도 뭐든 하겠어.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겁이 난다. 침대 옆에 의자에서 일어선다. 난 문으로 향한다. 그러다 다시 앉는다. 일어난다. 침대에 걸터 앉는다.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 난 말을 하고 싶지만 나오지 않는다. 울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기에 참는다. 나는 일어선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잡는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활짝 젖힌 커튼을 본다. 닫아야 되나? 나는 의자에 앉는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난 일어난다. 물잔을 테이블에 놓는다. 침대에 걸터 앉는다. 폴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더 못 참겠어. 더는 못 참겠다고. 나는 문을 쳐다본다. 침대 시트를 쳐다본다. 나는 폴을 응시한다. 폴. 마침내 말이 나온다. 내가 말을 잇는다. 폴, 포기하면 안 돼.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된다고.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여기 캐나다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그 연구에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 과학자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이건 대규모 의료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거야. 매일 새로운 성과가 나오고 있어. 너도 알잖아. 과학 잡지를 모두 읽는 사람이 너잖아. 시간은 내 편이야. 폴, 너는 버티기만 하면 돼. 그는 진정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 대화를 나눈다. 폴은 잠든다. 나는 소설의 내용을 바꿔서 속삭인다. 폴이 깨지 않도록. 네. 이들이 만드는 이야기는 바로 저희가 읽어드린 이런 방식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어떤 연도에 해당하는 그 당시의 역사가 서술이 되고요. 헬싱키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폴과 나의 현재의 생활이 서술이 됩니다. 네. 주인공인 나는 이렇게 폴과 이야기 만드는 일을 잘 해나가려는 열정을 가지고 메모도 해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언급되는 20세기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메모해간 예. 이 이야기의 소재가 될 만한 배경들을, 네. 소스들을 읽어드리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는 폴이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솔직한 욕망을 드러낼 때, 네. 그리고 그 욕망을 나는 듣지만 그것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슬픈 마음을 그래 나도 슬프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행동들을 묘사하잖아요. 나는 뭐 커튼을 보았다, 나는 물잔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객관화하려는. 네. 사실은 근데 그런 행동들에 지금 폴의 그 고백에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가 또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달래기도 하죠. 지금 전 세계의 의료진이 이 에이즈를 퇴치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쏟고 있으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다. 버텨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다.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낭독한 부분 이후에 바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집으로 가다가 401 도로에서 교통체증에 걸린다. 내가 시간은 내 편이야 라고 말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젠장. 그렇죠.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내가 이 소설에서는 철학 전공을 하는 대학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학생들과 교수님과 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주제가 해겔이었던 거예요. 해겔. 네. 네. 근데 정반합. 예, 변증법. 네. 근데 그 해겔의 그 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발제문을 쓰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참을 수 없이 해겔의 철학이 공허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 연구실에서 해겔의 책을 창밖으로 던져버리죠. 깽판 놓죠. 예. 그리고 네. 문을 쾅 닫고 나와버립니다. 물론 이때 내가 한 이 행동, 그러니까 폴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폴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됩니다만, 물론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러면 안 되죠. 혼나지. 하지만 근데, 네. 주인공의 마음은 이제 이 탁상 공론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가 있는데 네. 유독 왜 하필 해겔이었을까를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의 말에 보면, 그러니까 얀마테레 작가의 말에 보면 자기가 대학 시절에 칸트를 보면서 인생의 어떤 변화를 겪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해겔에 대해서는 지금 좀 소설 안에서 적대적으로 나오잖아요. 해겔은 좀 까고 칸트는 좀 수용하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저는 그러니까 왜 해겔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 이 상황에서 저는 그게 아마도 해겔의 어떤 역사 철학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해겔이 이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절대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쨌든 절대 정신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어떤 도정에 놓여 있는 것이고, 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진보를 거듭해왔다. 근데 지금 내가 그토록 아끼는 내 친구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진보라고? 이런 게 다 뭐지? 라는 어떤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여기서 20세기 역사를 짚는 게 의미가 있네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해겔의 그 철학에서부터 또 나치즘이 시작됐다는 식의 비약도 그건 좀 비약인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하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아니처럼 전공하셨잖아요. 아니 저처럼 수박 겉핥기로 철학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강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쉽게 여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이게 무슨 역사가 발전을 해 이러면서 실존주의 철학들이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또 이 20세기 역사 짚어보기와 소설 쓰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작가의 심리 상태도 좀 엿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뭐 긍정적인 측면들도 서술을 하긴 하지만 대체로는 뭐 전쟁이라든가 대공황이라든가 학살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들을 또 지금 서술하고 있죠. 네. 그것이 어떤 의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아까 유사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와 지금 폴의 어떤 상태가 서로 유비돼서 가는 거니까. 한 인간의 삶이 인류 전체의 역사로 치환되는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1901년부터 지금 뭐 방금 읽어드린 건 1953년이었나요? 네. 어쨌든 35년? 35년이었나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 1901년엔 64년간의 통치 끝에 빅토리아 여왕이 사망한다. 1904년에는 드레피스 사건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인류가 겪은 부조리들 위주로 조금 언급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들 짤막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씩 따져가면서 공부하면 20세기 역사를 꿰뚫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물론 근데 극히 단편적인 역사들이라서 또
아무튼 제가 모르는 역사 많더라고요. 예. 자세히 공부해보면 뭐 또 깊은 맛이 있지 않을까. 그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이 20세기를 통틀어서 이 극단의 시대다. 극단의 역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 서로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양극으로 갈렸던 그런 시대를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극단의 시대였던 20세기를 통과해온 인간들이야말로 사람들이야말로 그 극단보다 더 대단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긍정성을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결말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결국 폴은 죽게 됩니다. 네.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나에게 유언처럼 무엇인가 전언을 남깁니다. 그 전언, 이 소설의 어떤 백미가 아닐까. 마지막 이 결말도 정말 좋더라고요. 전화선을 타고 소식을 듣는다. 한마디 한마디는 평범하지만 그 말을 이어놓으니 충격적이어서 난 숨을 못 쉰다. 나는 폴의 집으로 향한다. 나는 폴의 방 바깥 복도에 앉아있다. 사방이 고요하다. 누군가 내 어깨를 만진다. 간호사다. 다정하고 일솜씨 좋은 50대 부인이다. 그녀가 내 곁에 앉는다. 친구가 이렇게 되어 안 됐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는다. 지난밤 10시쯤 폴이 의식을 찾았어요. 우린 1, 2분쯤 이야기를 나눴죠. 폴이 내게 받아 적어서 친구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말소리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적었을 거예요. 그녀가 내게 말끔하게 접힌 종이를 내민다. 내가 묻는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실래요? 그러죠. 그녀가 일어난다. 간호사는 나를 내려다본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때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가여워서 어째. 그녀가 중얼댄다. 2001년 49년간의 통치 끝에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한다. 통치 기간 중 믿기 힘들 정도의 산업 발전이 있었고 물질적인 풍요는 증대되었다. 근시안적이고 환상을 품은 시각으로 보면 엘리자베스 2세의 시대는 가장 행복한 시기다. 미안해. 이게 내 최선이야. 소설은 선배의 몫이야. 폴. 예, 나는 전화로 폴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폴이 남긴 메시지는 2001년의 상황을 폴이 작성해 주고 떠났죠. 그리고 미안해, 난 여기까지야. 소설은 선배의 몫이야. 이렇게 남겼습니다. 네, 원래는 이 소설의 현재의 배경인 1986년까지 네. 이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네. 마지막에 폴이 남긴 것은 2001년.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1년이라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의 시작이 1901년이었거든요. 딱 100년 지나는 그 해의 마지막을 자기가 닫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자신의 삶을 대입시켜서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시기다. 라고. 그러니까 저는 엘리자베스 2세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기다라고 썼지만 이건 가상이죠. 네. 그런데 결국엔 폴과 함께한 그 짧았던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정말로 행복한 시기였다. 폴로서는 주인공과 함께한 시간. 그렇게 저한테는 들렸어요. 네. 그래서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잔잔한 감동이 마지막을 장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01년을 미리 예상하면서 이렇게 폴이 쓰고 간 건데. 네, 1986년에요. 네. 근데 엘리자베스 2세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6년생.
1926년생. 26년생 할머니. 네. 그러면 90세시죠, 대략적으로. 예. 근데 폴은 이제 대충 2001년 정도면은 돌아가시겠지라고 예상하고 이런 시놉시스를 남기고 간 거죠. 그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 발표된 게 199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2001년은 아직 오지 않았던 해죠. 그때조차도 예상해서 썼던 거죠. 그러게. 이거 엘리자베스 2세가 보면 좀 화가 나시려나? 네.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왜 이렇게 날 일찍 죽이려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야말로 그녀가 통치했던 이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대였다. 이렇게 또 긍정을 하고 있죠. 네. 93년 작품이고 또 얀마텔의 거의 뭐 첫 소설인 거 맞죠? 네, 첫 소설입니다. 네, 첫 소설인 만큼 자신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독특한 형태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파이 이야기가 사실 이 플롯이 좀 네. 중첩돼 있잖아요. 좀 라이프 오브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그 출발점 같은 것이 네. 지금 이 소설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스킬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엄청난 작품도 나오고 예. 영화화도 되고 네.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얀마텔의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 경환 씨의 팬이 추천해 주셨다고, 선물해 주셨다고 했는데, 네. 그 팬분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 이제 추천해 주신 의도를 잘 알겠고요. 글쓰기에 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예.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마치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이에요? 다짐했어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출판사 직원분이랑도 통화를 해서 뭐 마음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네. 푸시가 생겼어요. 네. 글쓰기에 이제 동력이 네. 생기시는 네. 결과물이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예. 한번 해보려고요.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낭만서점 33회 첫 번째 트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소설 예고해 드릴게요. 네, 다음 소설은 하퍼리라고만 해도 되나요? 네, 하펄입니다. 네. 이름이 하퍼리 끝이에요? 하펄이.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조금은 고전이죠.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고전이라기보다는 정말 특히 이 미국에서 많이 읽힌 책이죠. 네, 영화화되기도 했다고. 네, 그레고리 팩? 팩이 주연. 그레고리 팩 한창 때? 한창. 멋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좀 두꺼운 책이라고 들었는데 네. 읽다가 좀 힘에 붙이면 영화도 참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또 다음 회차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